3500년 전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카르낙 신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망치와 정이 들려 있었죠. 이들은 웅장한 신전 벽면에 새겨진 특정 인물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도구를 휘둘렀습니다. 코브라 장식을 뜯어내고 이름을 긁어냈으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뭉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곳곳의 신전과 기념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범죄자도 배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끈 위대한 통치자였죠. 그럼에도 죽은 뒤 모든 업적이 역사에서 삭제당해야 했던 이유,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1927년) 여름 이집트 룩소르 인근의 발굴 현장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발굴팀을 이끌던 허버트 윌록은 거대한 장제전 근처 구덩이에서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래를 파내자 수천 개의 석상 조각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던 거죠. 단순히 부서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강렬한 증오심을 품고 얼굴을 집중적으로 파괴했고 왕권을 상징하는 부분들을 일부러 떼어냈으며 무엇보다 이름이 새겨진 부분을 철저하게 깎아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발굴팀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좌를 찬탈한 나쁜 인물의 최후겠지.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통치자들이 사후에 이런 처벌을 받곤 했거든요. 문제는 파괴된 석상들 사이에서 발견된 한 여성의 얼굴상이었습니다. 눈은 파이고 코는 부서졌지만 그 입가에는 여전히 당당한 미소가 남아있었죠. 마치 자신을 지우려던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미소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왕위 계승은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제18왕조 시대 위대한 정복왕 투트모세 1세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트셉수트였죠. 그녀는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적통 공주였지만 당시 관습상 여성은 파라오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후궁의 아들인 이복 오빠 투틀모세 2세와 결혼하게 되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결혼은 정치적 거래였다는 사실입니다. 투트모세 2세는 서자 출신이라 정통성이 약했고 하트셉수트와의 결혼을 통해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반대로 하트셉수트는 아문신의 아내라는 막강한 종교적 지위를 얻으면서 실질적인 권력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신전의 엄청난 재산과 인력을 관리하는 실세가 된 거죠. 그런데 투트모세 2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3-4년 정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은 건 갓 걸음마를 뗀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훗날 이집트의 나폴레옹으로 불리게 될 투틀모세 3세였죠. 문제는 이 아이가 하트셉수트의 친아들이 아니라 후궁에게서 태어난 의붓아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약한 어린 왕이 즉위한다면 왕실이 흔들릴 수 있었죠. 바로 이 순간 하트셉수트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녀는 섭정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죠.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어린 의붓아들을 돌보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권, 인사권 같은 핵심 권력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고 있었죠. 그녀는 신의 아내라는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사제 집단을 포섭했고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투트모세 1세의 피를 이어받은 자신만이 이집트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보통 섭정은 어린 왕이 성년이 되면 물러나는 임시직입니다. 사람들은 투트모세 3세가 7살에서 8살이 되면 하트셉수트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날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7년째가 되던 해 그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스스로 파라오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트셉수트는 아문신의 권위를 빌렸습니다. 카르낙 신전의 성대한 축제에서 신의 신상이 오직 그녀 앞에서만 멈춰섰다는 신탁을 연출했죠. 이를 통해 신이 자신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명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버지 투틀모세 1세가 생전에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과거의 정당성과 현재의 신성함을 모두 확보한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파라오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왕은 살아있는 호루스이자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성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건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로 여겨질 수 있었죠. 하트셉수트의 해결책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대신 철저하게 남성 파라오의 복장을 택했죠. 벽화와 조각상 속 그녀는 남성용 짧은 치마를 입고 왕관을 썼으며 심지어 턱에 가짜 수염까지 달고 등장합니다. 이건 남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법복을 입듯이 파라오라는 직책의 신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유니폼이었던 거죠. 그녀는 공식 왕명을 마트카레, 즉 진실은 태양신의 영혼이다라고 짓고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며 이집트의 유일한 지배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에는 두 명의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투트모세 3세와 옥좌를 차지한 하트셉수트죠. 공식적으로는 공동 통치자였지만 모든 기록은 하트셉수트만을 실질적인 권력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이 되었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새길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트셉수트 곁에는 특별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평민 출신의 천재 건축가 세넨무트였죠. 그는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권력자의 후원도 없었지만 오직 뛰어난 능력 하나로 제국의 이 인자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하트셉수트가 섭정이던 시절부터 그녀의 외동딸 네페룰의 공주의 교사를 맡았다는 사실만 봐도 그가 얼마나 깊은 신임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세넨무트가 하트셉수트에게 바친 최고의 작품은 데이르 엘 바하리 장제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어로 제세루, 즉 가장 신성한 곳이라 불린 이 건축물은 기존 파라오들의 뾰족한 피라미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넨무트는 붉은 석회암 절벽을 배경으로 3단 테라스 형태의 웅장한 신전을 설계했죠.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하트셉수트의 통치가 자연의 섭리이자 정의의 구현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신전의 은밀한 구석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세넨무트는 신전 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의 작은 조각상을 몰래 새겨놓았습니다. 신의 거처에 필멸자인 자신의 형상을 새긴다는 건 당시로서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행위였죠. 그런데 하트셉수트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목이죠. 어떤 이들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을 거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세넨무트는 여성이면서 왕이 되어야 했던 하트셉수트의 고뇌를 가장 가까이서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정치적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해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였던 거죠. 그는 80개가 넘는 관직 타이틀보다 하트셉수트의 그림자로 사는 걸 더 영광으로 여겼고 하트셉수트 역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내부 기반을 다진 하트셉수트에게 남은 과제는 백성들에게 풍요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대왕들이 주로 정복전쟁으로 영토를 넓혔다면 하트셉수트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했죠. 바로 교역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목한 곳은 전설 속의 땅 푼트였습니다. 신들이 산다고 전해지는 이 미지의 땅은 온갖 보물로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오랜 혼란기를 거치며 항로가 끊긴 상태였죠. 하트셉수트는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원정 선단을 구성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선왕들도 해내지 못한 과업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는 정치적 이벤트였던 거죠. 5척의 거대한 배가 홍해를 가르고 남쪽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푼트는 말 그대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황금, 상아, 표범 가죽, 진귀한 원숭이들이 넘쳐났죠. 푼트의 족장들은 먼 길을 찾아온 이집트 사절단을 환대하며 선물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트셉수트가 진정으로 원한 건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모략나무였죠. 모략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향료였지만 이집트에서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 이집트로 옮겨오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죠. 수천 킬로미터의 백길 동안 식물을 살리는 건 현대 기술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32그루의 모략나무가 장제전 앞마당에 심어지는 데 성공했죠. 신의 축복을 이집트 땅에 심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정대가 돌아오던 날 테베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국적인 동물들의 행렬과 향긋한 모략 내음, 산더미 같은 황금을 보며 백성들은 하트셉수트를 진정한 풍요의 신으로 추앙했을 테니까요. 그녀는 이 역사적 순간을 장제전 벽면에 상세한 부조로 남겼습니다. 홍해의 풍경과 푼트 여왕의 모습, 배에 물건을 싣는 선원들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죠. 이 기록들은 그녀가 전쟁광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위대한 군주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치제 동안 이집트는 칼을 거두고도 주변국을 압도하는 경제 대국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태양 아래서도 그림자는 길어지기 마련이죠. 하트셉수트의 황금기가 정점을 지나는 동안 왕실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붓아들 투트모세 3세였죠. 어린 시절 옥좌의 장식품처럼 앉아있던 소녀는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평화의 시대에 안주하지 않고 군막에서 병사들과 뒹굴며 뼛속까지 무인으로 단련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사악한 계모와 억눌린 왕자라는 구동구도를 떠올리며 두 사람 사이에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이 있었을 거라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의외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투트모세 3세를 핍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사 지휘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맡겼죠. 투트모세 3세 역시 장성한 후에도 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트셉수트의 탁월한 외교력과 경제적 치적을 진심으로 존중했거나 아니면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사자처럼 용맹했지만 궁정에서는 조용히 이 인자의 자리를 지켰던 거죠. 두 개의 태양이 서로의 궤도를 침범하지 않고 하늘을 공유하는 기적 같은 공존이 거의 2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무게추는 시간 앞에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죠. 하트셉수트가 나이를 먹어가며 활력을 잃어가는 반면 투트모세 3세는 혈기왕성한 정복군주로서의 카리스마를 뿜어냈으니까요. 게다가 하트셉수트의 충신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특히 세넨무트마저 역사에서 사라진 뒤 궁정 내부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귀족들과 관료들은 지는 해보다 떠오르는 해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여성이 너무 오래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겁니다. 투트모세 3세가 가나안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 목좌에 앉은 하트셉수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아들의 눈빛 속에 숨겨진 야망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하트셉수트에게 남은 적은 이제 국경 너머의 이민족도 내부의 정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병과 다가오는 죽음이었죠.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높고 견고해도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년의 하트셉수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페이지를 지배한 건 정적들의 위협이 아니라 몸속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끔찍한 병이었으니까요. 현대의학이 그녀의 미라를 정밀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국을 호령하던 위대한 파라오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관절염, 당뇨, 치통, 골수암으로 인해 숨쉬는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녀가 무덤까지 가져간 유물 중에는 작은 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를 향수병이라 여겼지만 최근 연구 결과 그 안에는 비극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병에 든 끈적한 물질은 강력한 진통제 로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치명적인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과 타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죠. 하트셉수트는 전신을 덮친 피부병과 뼈를 찌르는 통증을 잠재우려고 이 약을 매일 발랐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장의 고통을 잊기 위해 바른 치유의 약이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도구로 작용했던 거죠. 스스로를 치유하려던 행위가 도리어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된 성배를 마신 꼴이었다니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밤마다 끔찍한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던 그녀는 달빛 아래 자신의 화려한 장제전과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오벨리스크를 바라보며 썩어질 육체의 허무함과 영원한 돌의 생명력을 씁쓸하게 비교했을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그녀는 더욱 기록에 집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예욕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을 거예요. 그녀의 쇠약해진 손은 더 이상 무거운 파워의 홀을 쥐기 힘들었지만 마음속 집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라 장제전 벽화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하며 완벽함을 추구했죠. 결국 기원전 1458년경 이집트의 황금기를 이끈 태양의 여인은 50대 초중반의 나이로 고통스러운 육신을 벗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엄한 종소리였고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태양, 투트모세 3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죠. 하트셉수트가 떠난 직후 이집트는 침묵보다는 새로운 정복 군주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독 통치자가 된 투트모세 3세는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듯 매년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나들며 고대 세계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무용담을 써내려갔으니까요. 그는 가나안과 시리아를 넘어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진출해 이집트 역사상 가장 광활한 제국을 완성했죠.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트셉수트에 대한 기록 말살이 그녀가 죽은 직후가 아니라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쿠데타나 깊은 직모로 얼룩진 정권 교체라면 승자가 패자의 흔적을 즉시 지우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투트모세 3세는 왕위에 오른 뒤 무려 21년에서 22년 가까이 계모의 기념비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가 하트셉수트를 뼛속 깊이 증오했다면 굳이 그녀의 장제전 바로 옆에 자신의 신전을 짓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제단에 향을 피우며 선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녀가 죽고 강산이 2번이나 변한 뒤에야 투트모세 3세의 통치 말년이나 그의 아들 아멘호테프 2세가 공동통치를 시작할 무렵 갑작스럽게 석공들이 데이르 엘 바하리로 들이닥쳤던 걸까요? 학자들은 이 기묘한 시간차 공격의 원인을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왕조의 정통성을 바로잡으려는 냉정한 정치적 계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시점이 다가오자
투트모세 3세는 여성 파라오라는 전례가 훗날 왕권 계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여성 왕족들이 정치에 개입할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를 지운 건 미움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녀가 너무 훌륭하고 강력한 통치자였기에 그 존재 자체가 남성 중심의 왕조 시스템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집트 전역에서 벌어진 이 조직적인 삭제 작업은 파괴라기보다 잘못 쓰인 역사의 페이지를 꼼꼼하게 오려내는 교정 작업처럼 정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석공들은 벽화 속 하트셉스트의 얼굴과 이름표만을 골라 쪼아내고 그 빈자리에 투틀모세 1세나 2세의 이름을 새겨 넣어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역사를 다시 썼죠. 심지어 카르낙 신전의 우뚝 솟은 그녀의 붉은 화강암 오벨리스크는 너무 거대하고 단단해서 무너뜨리기 힘들자 아예 주변에 높은 돌벽을 쌓아 올려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단벽이 역설적으로 수천 년의 모래바람과 풍화로부터 오벨리스크 표면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타임캡슐 역할을 하게 된 건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짓궂으면서도 통쾌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은 모든 걸 쓸어버리는 무자비한 파괴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깊은 강바닥에 진실을 가라앉혀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모래 속에 묻혀있던 하트셉스트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죠. 그녀의 이름은 돌에서 깎여나갔고 형상은 망치에 부서져 구덩이에 처박혔으며 공식 왕령표인 아비도스 목록에서조차 존재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완벽하게 없애려 했던 치열한 노력들이 오히려 후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곳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처절하게 감추려 했을까? 라는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세기 초 상형 문자의 비밀을 푼 샹폴리옹을 비롯한 초기 이집트학 학자들은 카르낙 신전과 데이르 엘 바하리의 벽화를 해독하다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벽화 속 인물은 분명 턱수염을 달고 짧은 치마를 입은 건장한 남성 파라오의 모습인데 그를 설명하는 문장들은 그 희가 아닌 그녀 쉬라는 여성형 대명사로 쓰여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서기관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학자들은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춰진 여성 파라오의 흔적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카르낙 신전의 우뚝 솟은 하트셉스트의 오벨리스크가 발견됐을 때 그 아이러니는 절정에 달했죠. 투트모세 3세가 그녀의 업적을 가리려고 주변에 높이 쌓았던 거대한 돌벽이 오히려 수천 년의 풍파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오벨리스크 표면의 정교한 조각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준 타임캡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녀를 어둠 속에 가두려 했던 벽이 무너지자 그 안에서는 마치 어제 새긴 듯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찬가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죠. 또한 1903년 하워드 카터에 의해 발견됐으나 정체를 알 수 없어 KV-60이라는 묘실 바닥에 방치되어 있던 미라가 2007년에 이르러서야 현대 과학의 힘으로 하트셉스트 본인임이 밝혀지는 과정은 한편의 추리소설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에서 발견된 부러진 어금니 조각이 신혼 미상의 미라가 가진 치아 결손 부위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3,500년 가까이 떠돌던 여왕의 영혼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나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내가 세운 건물들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던 하트셉스트의 생전 예언은 그녀를 지우려 했던 후대 왕들의 시도조차 무력하게 만들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클레오파트라나 네페르티티보다 더 강력한 실권을 휘둘렀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재평가받고 있으며 그녀가 남긴 데이르 바하리 장제전은 고대 건축의 기적이자 걸작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 파묻혀 잊혀질 뻔했던 그녀의 역사는 진실이란 아무리 두꺼운 돌벽으로 가리고 깊은 구덩이에 파묻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나와 태양 아래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불변의 법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딸이자 스스로 태양이 되었던 왕 하트셉스트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다시 부활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